돈이 떨어져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목을 매거나 군산 바다에 투신을 하고 어떤 자는 침몰을 해야 하는 폐륜까지 저지른다. 가문의 땅을 몰래 팔아 경찰에 붙잡힌 이도 있었다. 이들 사건 사고의 배경은 하나, 바로 미두 추인소였다. 당시 미두 추인소의 풍경을 두고 손을 흔들고 악을 쓰니 미친 사람 날뛰듯 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쌀값 안정과 공정한 시세를 위한다는 구실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공인된 도박장에 가까운 그런 투기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선물시장 미두 추인소. 일제강점기 조선에 불어닥친 미두 투기 열풍은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자본을 잠식해 나갔을까?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미두 추인소가 이곳 인천 개항장에 설립된 것은 1896년의 일이었습니다. 미두 추인소라 함은 글자 그대로 쌀과 콩을 거래하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국물은 거의 거래되질 않았습니다. 대신 쌀값을 미리 예측해서 그 값의 오르내림으로 돈을 버는 오늘날의 증권 선물 거래소 같은 곳이었죠. 당시의 일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증권 시황표처럼 매일매일 미두 추인소의 쌀값 추이를 싣고 있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선 팔도에 돈께나 있다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첨단 금융시장인 미두 추인소로 몰려들었는데요. 그중에는 약관 20세의 나이로 조선 최고의 부를 거머쥔 이도 있었습니다. (1883년) 개항 이래 서해 제1의 해상관문 역할을 해온 인천항. 항만을 끼고 형성된 도심 한 곳에 식민지 시대 투기 광풍을 몰고 온 미두 추인소가 있었다. 네네. 이제 미두 추인소는 저기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 인천 우체국이고. 옛날에 인천 우체국. 그렇죠. 예. 대각선 쪽으로 보이는 저 빨간 건물. 예. 저기가 이제 추인소가 되겠어요. 옛날 미두 추인소 자리.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거리 풍경이지만 100여 년 전 이 일대는 미두 추인소를 중심으로 거대한 정미 공장과 수십 개의 쌀 창고가 밀집된 조선 최대 쌀 유통 거리였다. 그때 번성함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라곤 일부 남은 쌀 창고가 전부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현재 그 쓰임새는 달라졌지만 외형은 1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다. 창고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한 2km까지 갑니다. 쌀을 갖다 여기다가 잠겨놨다가 이제 기선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실어 날랐던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죠. 개항 이후 인천항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쌀이 모이던 곳이었다. 다수의 일본 상인들도 개항 초기부터 이곳에 진출해 쌀을 사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1896년 가쿠 에이타로를 비롯한 일본 상인들은 갑자기 미두 추인소라는 것을 인천에 설립했다. 이들이 만든 미두 추인소는 조선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쌀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쌀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미두추인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쌀 선물 거래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쌀과 대두와 같은 이른바 1차 농업 생산물의 가격과 품질의 기준을 확립시켜서 이 수출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 거래를 더욱더 안정화시켜 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먼저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고요. 쌀의 가격과 품질 표준을 만들자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미두추인소는 곧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연일 거래소는 선물 거래로 이득을 잡으려는 미두꾼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일본 상인이 설립했지만 미두추인소에 드나든 대다수는 조선인들이었다. 인천 미두거래소에 이 참여했던 약 90%의 이른바 투기 자본의 소유자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죠. 땅 문서는 동척, 그러니까 동양 척색회사로 돌아가고 이른바 현금은 다 인천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듯이 미두에서 엄청난 성공을 얻었다는 소문은 사람들을 더욱 현혹시켰는데 그 주인공이 반복창 같은 이다. 1920년 당시 반복창은 미두꾼 사이에서 신으로 불렸다. 미두추인소에 나타나기만 해도 쌀 가격이 달라졌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 그만큼 시세의 오르내림을 잘 맞췄기 때문이다. 반복창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팔면 내렸다. 시대도 그의 편이었다. 그가 미두시장에 뛰어든 1920년은 쌀값이 폭등하던 시기였다. 하인으로 일해 모은 미천 400원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40~50만 원으로 무려 1,100가 넘게 불어났다. 지금의 가치로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이다. 엄청난 성공 신화는 장안을 들썩이게 했다. (1920년대) 상황에서는 10위권 안에 드는 그 조선 전체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라고 볼 수 있고요. 현금 동원력으로 치자면 단연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것은 미두추인소의 선물 거래 방식 때문이다. 매매 영수증, 즉 종이 한 장으로 쌀 1,000석, 2,000석이 거래됐다. 보통 선물 거래 단위는 3개월이다. 1월에 쌀 한 석을 30원에 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3월에 가격이 40원으로 오르면 1월에 30원으로 쌀을 매입했던 사람은 오른 차액 10원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다. 100석, 1000석 거래 규모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복창이 미두로 단 1년 만에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번지자 조선 팔도에 돈 깨나 있는 사람들로 미두추인소 앞은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다. 오늘 시작 가격은 100석에 30원입니다. 20원! 미두꾼들은 가격과 수량을 각각 손으로 표시하는데 사겠다는 이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팔겠다는 이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를 중매 관리원들이 취합해 사고 파는 이의 숫자가 일치되면 가격이 결정돼 시세에 반영된다. 이렇게 하루 거래에서만 10차례 이상 쌀 가격이 변한다. 미두시장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시장에서 쌀이나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 사람이 뛰어들었던 것은 공개시장에서 쌀값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투기적인 거래가 더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거래 기본 단위는 100석. 한 석 가격 30원만 잡아도 3,000원이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두 거래에서는 이 중 10%만 예치하면 거래가 성사됐다. 가진 돈이 적었던 반복창 같은 이가 단 한 번 거래로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것도 투기적 구조 때문이었다. 인근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지주, 소자본가까지 미두 취인소로 몰리면서 인천은 돈과 사람이 넘쳐났다. 당시 인천의 유흥가는 미두꾼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어떤 그런 여관업이 성행하고 와서 여관에 머무르면 결국 음식점도 찾아가야 되고 또 술집도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두 취인소가 생기고서는 이제 더욱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뭐 미두를 하다 보니까 돈을 거의 뭐 잃죠. 사실은 그 확률적으로도. 그런데 와서 이제 그 울분의 마음을 달래려니까 결국은 술집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 권번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용동 권번 이렇게 써서 이 지역을 100여 년 전 이곳은 타지에서 몰려든 미두꾼의 안식처 용동 권번이 있던 자리다. 권번은 구한말 체계화된 기생양성소를 말하는데 용동 권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고 한다. 미두 투기에서 돈을 따면 기분이 좋아서 이르면 그 울분을 풀기 위해 찾던 곳이 바로 술집, 기생집이었던 것이다. 문헌 기록에는 종종 용동에 권번이 있었고 규모는 어땠었다. 뭐 거기에 뭐 기녀로선 뭐 이화중선이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오지만은 사실 뭐 건물들은 다 없어졌고 지금 남은 유적으로는 오직 그 돌계단 하나만이 지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용동 권번의 쇠락한 풍경 속에는 흥청망청 흩어진 일확천금의 꿈과 탄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단 1년 만에 조선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반복창.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미두 거래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공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미두 취인소와 같은 선물 시장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만큼이나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1937년도에 사용된 미두 거래 영수증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번에 쌀 1000석, 약 3만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이처럼 당시 미두 취인소를 드나들었던 전국에 돈 꽤나 있다는 미두꾼들은 통큰 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도 미두신 반복창처럼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1920년대 정점에 올랐던 미두 열풍. 그만큼 사회 문제도 많았다. 1927년 4월 군산 바다에 투신한 사람의 기사다. 기사의 내용은 충남 서천의 손꼽히는 재산가 최만영이 미두에 실패하고 자살했다는 것. 금강의 우측에 자리한 서천구는 서해에 접해 넓은 간석지가 발달했는데 일제강점기 간척 사업으로 토지가 확대되어 중소지주들이 적지 않았다. 최만영도 그중 하나였다. 여기가 땅인가요? 그렇다면 그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했을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여기 서서 한번 좀 설명을. 저기 동네에 있는 이 질작품부터 저 건물 저 있는데 저 전주 높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 산 있는 여기 똥몇산 있는 데서 이렇게 이 산 밑으로 요리에서 다 이 짝퍼니까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의 토지 대장을 살펴보았다. 서천군의 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1922년에 서천 수리조합에서 작성한 것이다.
당시의 토지 소유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는 이 대장에서 어렵지 않게 최만영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835평. 또 하나는 364평. 364평. 이렇게 해서 최부자가 이렇게 땅을 여기 489번지. 489번지인데 4,398평. 여기는 그 집안 하나가 4,398평이나 되네요. 네. 서천 사람으로서는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약 서천의 땅을 5만 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 최 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 없는 정도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만 평에 달하는 옥답을 날린 곳은 바로 군산에 있는 미두 추인소. 내항 사거리에 작은 기념비가 서 있는 곳이 일제시대 군산의 미두장 자리다. 인천 미두 추인소의 투기 열풍이 거세지자 군산, 진남포, 부산, 대구 등에도 불법적인 미두장이 성행됐다. 모두 구한말 개항장이자 조선 쌀의 집산지였던 곳이다. 군산에서 미두에 실패한 최만영. 그의 재산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최초 토지대장입니다. 제작진은 1920년대 폐쇄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았다. 여기 있습니다. 246개. 최초 소유자이고 추후 소화 2년에 그 추부자가 죽은 다음에 서천에서 그 가장 유명했던 향천이한테 토지 소유가 변동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최만영이 죽은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그의 토지 소유권은 이전됐다. 가가와 부에몬, 당시 서천 지역에서 고율의 소장료로 악명이 높던 일본인 지주였다. 이 미두에서 상실하게 된 토지를 일본 대지주가 그것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토지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갖다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이 최부자의 토지 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미두 추인소가 최초로 생긴 탓에 일제시대 인천은 악마굴로 묘사됐다. 조선을 망하게 하는 5가지 광풍 중 하나로 미두를 꼽기도 했다. 수많은 조선 중소 자본가, 지주를 몰락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에서 유행하던 말이요. 인천 바닷물은 미두에 실패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모인 것이고 인천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눈물이 짜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거의 미두 시장에 뛰어든 사람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왜 대부분의 조선 사람은 미두 거래에 실패했던 걸까? 미두는 당시로서는 첨단 금융시장이었지만 전근대적 경제관념에 머물러 있던 조선인 대부분은 꿈이나 운 같은 미신적인 방법에 기대 거래를 결정했다. 실제로 쌀을 얼마에 사야 할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당시 미두장 주변에서 인기를 끌었던 비법책이란 것도 그 내용이 허황되기 짝이었다. 음양, 간지, 오행 등 모두 미신에 의존한 것들이었다. 조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그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운이 좋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두 추인소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인천 미두 추인소는 일본인이 200년 이상 앞서 만든 일본식 시스템이었다. 오사카 중심가에 있는 요도야 기념비. 요도야는 1600년대 말 오사카에 최초로 쌀 거래 시장을 연 거상이었다. 기념비 속에는 마루에 앉은 주인의 감독하에 바쁘게 쌀가마를 옮기는 인부들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淀屋の米市を作りました。で米市は
全国のお米がですねここに集まりまして、ここでですねお米の相場が決まりました。江戸時代はお米が通貨の基準でしたので、その値段が全部今でいうドル円レートで全部ここで決まったんですね。 당시 일본 전역의 봉건 영주들은 쌀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그 쌀을 이곳 오사카로 이송, 쌀 시장에서 화폐로 바꾸었다. 하지만 문제는 계절과 작황에 따라 쌀값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쌀 가격을 미리 정하고 운송하자는 방식, 선물거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大阪にどの程度持ってきたかというと、ざっと200万石から300万石日本に大阪に集まってきたわけです。で大阪が食べる量というのは40万石ぐらいなんです。残りは全部金融商品で大阪に来て大阪から各地に行くわけです。そうすると大阪にお米が集ま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このお米の値動きによる損を防ぐ方法を考え出すんです。 요도야에 의해 오사카에 쌀 시장이 생긴 지 33년 후인 1730년. 막부는 쌀 시장에서의 선물 거래, 즉 미두 추인소를 공식 승인한다.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었다. 場所はこの一帯だ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それで33年のうちにですね、政府がやっとその先物取引というやつを公認しまして、江戸終わりまでですね、ここに米市がありました。 1000명 이상의 미두꾼을 수용할 곳이 없어 대로에서 거래가 진행됐다. 물을 뿌려 인파를 쫓는 풍속화는 당시 미두 열기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朝2時間、昼は2時から5場で2時間取引をやったわけですね。で5場が終わっても熱気が冷めやらないので、水をまいて知らせたわけです。終わりましたよということでね、水をまいて終わらした。 일본은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오사카를 중심으로 쌀 선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200년 역사 동안 선물 거래 방식은 물론 그 위험성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인천의 미두 선물 거래는 매일 전보로 전달되는 오사카 시세를 기준가로 시작됐다. 조선 미두 추인소의 시스템과 정보가 과연 누구에 의해 장악돼 있었을까는 뻔한 일이었다. ノウハウ、技術を持ってたのは日本だった。しかもそれは100年も200年も前から作り上げた技術なんです。 일본인 지주나 소수의 조선인 지주들에게는 오사카의 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앞으로 뭐 일본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다. 조선총독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쌀을 샀다가 또 내다 팔기도 하고, 물론 현물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 말하는 이제 개미 군단 같은 일반 그 조선인 중간층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놓치다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린 나머지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반복창 역시 조선인 개미 군단의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반복창은 거금을 들여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서양식 저택을 지을 생각이었다. 400여 평의 땅도 이미 사둔 상태였다.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역에 2층 건물 이상의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반복창 시내 집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 월미도의 바다가 훤히 보였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집을 짓지 못했다. 미두장에 뛰어든 지 1년 후인 1921년 갑자기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세의 예측은 계속 빗나갔고 몇 번 큰 손해를 보자 만회를 위해 무리한 투기를 계속했다. 1년 만에 얻은 수십만 원의 재산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고스란히 사라졌다. 고수익의 확률만큼
고위험이 도사린 선물 거래는 오랜 훈련을 쌓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시장이다.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 50원 75전까지 올라갔던 선물 시세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7원 29전까지 폭락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원과 40원을 등락폭으로 하는 큰 변동성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동성에 노출된 수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빈 털터리가 되어 미두장 주변을 전전하다 쓸쓸히 죽어간 반복창. 미두 추인소란 공인된 투기장에 자본을 수탈당한 대다수 조선인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인천 도심의 한 거리. 하지만 100년 전 이곳은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금융가였습니다. 인천 미두 추인소에 모였던 돈이 이곳에 설치된 일본 은행들을 통해서 빠져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단지 조선의 자본을 끌어가기 위해 인천에 미두 추인소를 세웠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도야마 현의 우오주시. 작은 어촌 마을 풍경은 평온하고 한적하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일본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시작됐다. 해안가에 자리한 기념비에 당시 사건이 간략히 기록돼 있다. 이른바 도야마 쌀 소동이 발생한 것은 1차 대전 직후인 1918년 7월 어느 아침이었다. すぐそこにも当時の建物の、92銀行の米蔵が現存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米騒動発祥の地というのを記念いたしまして、ここに船の舳先とですね米俵をイメージしたモニュメントを設置しております。それが平成18年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いう場所になっております。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이 창고 안이었다. 은행이 쌀을 보관했다가 판로가 생기면 외부로 반출하던 창고였다. その後沖合ですね、ちょうど輸送用の常備船が来た時にこの米俵を外へ出して、で沖合の船までまた橋家で運んでいた。 메이지 유신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은 쌀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특히 1차 대전 후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쌀값이 오르자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あんたら米を出すからですね、私たちはその米の値段が高くなって、米を買えなくなってくるんだと。だからなんとかですね、その積み出しをやめてもらい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頼んだわけです。そしたらこれで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主婦たちは実力行動に出てですね、そして数えとる米に飛び上がって米に連なって体重をかけてですね、下へ落とすわけなんです。 도야마 현의 쌀 소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시 노동자와 빈농이 대거 가세했다. 분노한 군중들은 곳곳에 있는 쌀 창고를 불태웠다. 일본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탄압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었다. 결국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데라우치 내각을 사퇴시킬 정도로 일본의 쌀 문제는 심각했다. 日本がですね20世紀に抱えていた問題というのは後進国でありながら
急速にこう経済発展をね、目指していく、資本主義発展を目指していく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明治の頃、明治の初年では日本は米も輸出しておりますし、輸入もしてます。それは共作方策によって違ってたんですけど、だんだんこう工業が発展してくると恒常的に食料米が不足してくるという時期が起こります。それが1900年ぐらいから日本は恒常的に食料輸入を始めるんですね。 자국의 쌀 수급난을 간파하고 조선 쌀 시장을 주목한 것은 이제 밝은 일본 상인들이었다. 조선의 쌀은 일본 쌀과 품종이 같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았지만 가격은 일본 쌀보다 훨씬 저렴했다. 하지만 이미 인천은 조선 상인과 조합이 유통망을 장악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 그 질 좋은 쌀 이것을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조직한 이런 객주회라든지 또는 신상협회라든지 또는 근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통시장을 아직은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하니까 결국은 미두친소라는 거를 이제 그들이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 정부와 상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설립된 인천 미두추인소는 매매상의 편의 제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쌀을 장악할 수 있는 유통기구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지주제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 점에서 이 추인소는 단지 시세 가격의 그 차이만 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매개로 해서 유통 더 나가서 그 지주제라는 생산 부문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일제로서도 이런 미국을 일본 상인들이 장악함으로써 값싼 쌀을 일본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도 대단히 반깁니다. 결국 미두추인소를 중심으로 인천의 미국 거래와 관련된 상권은 일본 상인에 유리한 쪽으로 재편됐다. 19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조선이 생산한 쌀의 절반가량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조선 쌀을 가져가기 위한 일제 노력은 전방위적이었다. 일본 상인들이 유통망을 장악했다면 쌀 반출량을 늘리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나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익산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선의 지선인 군산선은 1912년 본선이 호남선보다 먼저 개통된다. 왜 조선 총독부는 지선에 불과한 군산선의 개통을 서둘렀을까?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군산선 주요역에는 공교롭게도 일본인 지주 소유의 농장이 밀집해 있었다. 당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차지했다. 조선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해 생산된 호남 평야지대의 쌀은 고스란히 철도에 실려 나가게 된 것이다. 당시에 뭐 20년대에 군산에서 이 전주까지 있었던 이 대농장은 일본인 대농장은 뭐 한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야말로 일본인 농장의 그 집중적인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만큼 쌀의 어떤 이 생산과 또 집산 그리고 반출 이와 같은 것을 돕는 그런 장치로서 군산 그 선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군산선의 작은 간이역 임피역에도 싹쓸이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역사 근처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은 일제가 쌀 수송에 어떤 공을 들였는지 철로 주변 구조물의 용도를 알려준다. 이 높이가 화차 그 바닥 높이가 똑같아. 지금부터 하면 여기다 여기 선로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가 똑같아. 화차만 갖다 대면 이제 그 수평이 돼버려. 화차 바닥하고 여기 뭐 그러면 짐 싣고 푸고 좋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바닥같이 왔다 갔다 한 명. 그럼 여기에 쌀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었나요? 그럼. 얼마나 쌓여 있었어요? 아 이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봄, 여름까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쌀도 왔다 갔다 하고. 일제강점기 가장 비옥한 평야를 가졌음에도 조선 농민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늘 실어놨어. 늘 수시로. 수시로 다 뺏어갖고. 여기 맨 굽는 사람 천졌지. 다 뺏어갖고. 굽는 사람 천졌어, 이거. 이 촌에는. 군산선이 달려 도착하는 곳에 군산 내항이 있다. 이곳에도 일제 수탈의 상징이 있다. 부잔교. 수유에 따라 뜨고 가라앉는 이른바 뜬다리 부두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서해 남쪽 지역 관문이었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 지형이 걸림돌이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썰물 때는 물이 쫙 서해안은 쫙 빠져나가가지고 갯벌이 지금 현재 저기 우리 뱃머리 정도까지 물이 쫙 빠지고 그 갯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장교가 없을 때는 배들이 썰물 때는 가까이 들어오질 못해요. 썰물 때가 되면 군산 내항은 완전히 갯벌이 드러나 배가 드나들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부잔교를 통하면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부잔교를 통해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를 만든 것이다. 부력에 의해서 얘가 뜨게 되죠. 네,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배들이 옆에 와가지고 정박을 할 수가 있고, 네, 부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1926년 군산항의 부잔교 공사가 완공되자 쌀 반출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총독부는 최대 25만 석을 적재할 수 있는 거대한 쌀 창고까지 지었다. 당시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실려나간 쌀의 양은 한 달에 무려 200만 석에 달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근대적 건축 양식의 소박한 간이역. 이 몇몇 곳에서라도 그 원형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이역을 잇게 한 20세기 초 한국 철도의 시작은 일제 수탈의 아픈 기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군산선의 중간 기착지인 이곳 임피역에서도 바로 인근에 이 지역 최고의 대부호였던 일본인 소유의 농장이 자리했었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이곳에는 식민지 시기 군산에 거주하면서 군산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일본인들의 흔적이 많이 전시돼 있다. 개정에서도 이제 마을 단위로 그 중에는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 농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당시 그 옥구군 관내에 있었던 구마모토 농장의 지적도입니다. 잘 정리된 지적도에는 소작인의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구마모토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면적으로 봤을 때 1천만 평 정도. 네. 요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농장은 1개시 5개 군에 걸쳐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된 소장농만 2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 게이오 대학 출신으로 사업 수완이 남달랐던 구마모토는 큰 자본 없이 조선에 입성해 땅을 넓혀갔다. 구마모토 같은 우리나라 조선의 최대 지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돈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고 초기에는 일본인들 지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니면 소개를 해가 투자하다가 자기가 보니까 땅값도 싸고 그에 비해서 생산량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조선 최대 지주로 오른 사람이 구마모토 료헤이라는 사람입니다. 농장 안쪽에 위치한 근대적 풍취의 구마모토 가옥은 당시 그의 영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조선과 일본, 서양식 주택의 특징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 당시 조선 총독부 관사 건물에 비견할 집을 짓겠다며 상당한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마모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제 총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전하는 구전으로는 당시 총독의 그 관사가 지어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사야보다도 더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구마모토 농장은 주식회사 형태로 당시로서는 없었던 기업형 농장이었다. 농장 운영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 비용, 매출 등에 대한 농장의 공식 회계 기록이 한 해 단위로 정리돼 있다. 고정자산에 대한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은 증대됐다. 당시 회계 관련 서류들이 자세히 명시들이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 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그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종자를 처음에 파종할 때부터 농업 기술, 그리고 관리, 회계, 그리고 소작농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마모토 농장 같은 경우는 대략 그 직원들이 49명 정도가 일을 했다고 하고, 하지만 일제로부터 이식된 새로운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채만식의 근대 소설 탕류는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의 몰락을 치밀하게 묘사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군산 미두장이다. 채만식은 이 식민지 형태의 자본주의는 조선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데, 새로운 체제인데, 과연 조선 사람들은 이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가, 이걸 그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채만식의 눈에 포착된 것은 바로 미두장에서 보여주는 조선 사람들의 식민지 경과 방식이었습니다. 탕류에서 미두장은 조선 농민의 몰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소설 속 정주사라는 인물은 미두에 뛰어들었다가 가산을 탕진한다. 나라와 농사거리는 외놈에게 다 빼앗겨 꿈과 희망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네. 궁지에 몰려 딸까지 팔아버린 그는 결국 도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당시 어떤 우리 조선의 지주라든지 중소기업가와 같은 이른바 산업자본가나 근대적인 농업자본가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초기 자본들을 투기장을 통해서 다 날리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인천 미두 취인소는 우리 조선의 근대적인 산업자본과 근대적인 농업자본의 가능성을 다 그 싹을 말려놓는 투기 열풍은 하층민에게까지 번졌다. 당시 신문 사회면에는 절치기 합백단의 검거와 단속 기사가 자주 등장했다. 돈이 없어서 미두장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시세의 오르내림에 푼돈을 걸고 하던 도박이 바로 합백이었다. 야, 하이 갔어. 상해 갔어. 온도 사서 빨리 하셔 빨리. 너는 내린다. 나는 오른다. 이들 역시 무모한 투기의 희생자가 되기 일쑤였다. 30원 이전이요. 의사과 시절 30원 이전. 조선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것은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 한탕주의,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성 같은 것에 훨씬 더 노출될 조선 민중들,
조선 사람들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39년) 인천 미두판의 황금몽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흩어졌다며 인천 미두 취인소의 폐쇄 소식을 전했다. 미두장에서 사라진 것이 조선 미두꾼들이 품었던 일확천금의 꿈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땅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일궈낸 대다수의 조선 농민들은 자신이 피땀 흘려 그 땅에서 수확해낸 기름진 쌀의 단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쌀은 이 철도를 따라 일본으로 실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두 취인소에서 시작된 투기 열풍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민 통치 하에서 조선의 자생적인 근대화를 수십 년 동안 지체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역사. 그 일면엔 조선 최초의 선물 시장 미두 취인소가 있었습니다.